예, 우리가 이제 그 CPU의 명령어 구조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좀 전 시간에는 약간 제가 강요하는 듯이긴 하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CPU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명령어 세트의 어떤 구성과 동작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 흐름상에서 인텔 CPU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CPU가 명령 하나를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은 CPU가 어떤 동작을 하는 기계라고 추상화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할 때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계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준비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이 인텔 CPU의 명령어 구조를 이제 보기 앞서 가지고서 또 역시 앞서 가지고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이 레벨의 프로그램과 실제 기계 수준의 CPU 수준의 프로그램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컴파일러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번역하는 그런 것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그림만 좀 다르지, 우리 역시 인트로덕션 시간에 했던 그 옆으로 그려진 그림 hello.c에서부터 쭉 컴파일, 어셈블, 링크 해서 쭉 가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뒷장을 보시면 이제 그것과는 조금 어드밴스하게 실제 소스와 기계어 혹은 어셈블리 코드를 매칭을 시키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 맛을 보고 가자라고 만들어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하이레벨 랭귀지가 다 해당됩니다. 그 하이레벨 랭귀지가 직접 CPU에서 그대로 동작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매핑 관계를 보다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이레벨 랭귀지 중에서도 기계의 특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C를 대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 OS나 이런 쪽에 보면 C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일반적인 하이레벨 랭귀지와 다르게 시스템의 특성을 좀 더 명시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자바 이상의 랭귀지들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우리가 여기 플랫폼을 쓰고 있는 인텔 CPU에 맞는 기계어 구조로 딱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 중간 과정이 이 C 같은 언어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매핑시켜보기 상당히 어려운 요소를 가지는 거죠. 아무튼 이 그림은 이제 앞에 봤던 그림과 똑같은 거지만 그런 형태가 좀 달라가지고 읽어만 보면, 우리가 하이레벨 랭귀지로 C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 소스를 컴파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셈블 텍스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코드, 그 다음에 링크된 실행 익스트러블 코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주된 해석은 번역은 컴파일러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은 C 프로그램을 작성했더라도 CPU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OS가 무엇에 따라서 이 컴파일러는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혹시 리눅스 실습을 했던 사람은 간단히 소개를 들었겠지만, 이 GCC라는 것은 오픈소스 C 컴파일러로서 아주 다양한 CPU를 지원합니다. 보통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게 아마 다른 CPU를 지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인텔 CPU만 지원해요. 비주얼 스튜디오. 그래서 인텔 CPU 외의 거에 컴파일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툴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C나 C++ 가지고. 근데 GCC 같은 거는 GCC 그 툴킷 안에 이게 인텔 CPU든, ARM CPU든, 또는 APR CPU든, 그 아두이노에 있는 그런 것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그런 오픈소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GCC 치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CPU, 그러니까 GCC라는 것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동작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름만 보통 컴파일 치게 되면 그 컴파일러가 동작하는 CPU에 맞는 기계 코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변환시켜줍니다. 사실 그래서 어셈블리하고 기계 코드는 같은 거지만 중간 몇 가지 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부터 시작해서 어셈블리 프로그램부터 어셈블러 링크를 더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코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어셈블을 하게 되면 거의 그냥 1대1로 텍스트를 바이너리
인코딩하는 우리가 마치 그 ASCII에서 A라는 ASCII 문자가 그 16중에서 얼마가 되고 B가 얼마가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바꿔주는 것들이라는 게 어셈블러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거나 시스템의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들을 연결, 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가 또 길어야 되는데, 링크 운영체제 시간에도 띄엄띄엄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아키텍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링크라는 것은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도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링크의 역할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링크는 단어 뜻 그대로 외부에 있는 이미 미리 컴파일되어 있는 이 기계어 코드를 연결시켜서 완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것.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엔진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링크의 중요한 역할은, 이게 여러 가지 링크하기 전에는 어떻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OS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가상 메모리 주소 체계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printf 함수라도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위치에 들어가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 위치에 들어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컴파일만 했을 때는 위치가, 이 프로그램 코드의 메모리의 정확한 위치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링크의 주도인 역할은 여러 가지 모듈들, 기존에 만들어졌지 모듈들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들 간의 최종적인 메모리 주소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OS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우리가 이제 수업하고 이 교재도 뒤쪽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링크 부분이 있는데, 그 링크 부분을 좀 한번 읽어서 이런 컴파일 시스템의 과정도 우리 소프트웨어 기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수업에서의 초점은 이 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기계어 코드가 돼가지고 CPU에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코드만 보고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만만 일단 보자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3줄 정도 되는 이런 하나의 함수를 작성했을 때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은 어셈블리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컴파일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기능을 그대로 다 발현해야 되지만, 번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어가 있고 우리말이 있고 분명한 거 맞아요. 맞지만 번역자에 따라서, 통역자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돼가지고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일반적인 컴파일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걸 한 줄 한 줄 읽자라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함수 이렇게 됐으니까 보통 그냥 대략 구조 보면은 함수 이름, 이 심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어셈블리와 기계 코드 1대1로 매칭되는 겁니다. 매칭되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는 사람이 봐야 되니까 항상 어셈블리 표현 형태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 보면 덧셈이 있고, 어떤 변수에다 치환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어큐무레이트에 덧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언뜻 키워드를 보면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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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add, 덧셈이라는 뜻이 되겠죠. push, pop, 어디선가 들어봤던, 여러분들 들어봤죠? push, pop 이런 용어입니다. 요게 컴퓨터가 해야 될 명령입니다. 아까 CPU가 push라는 일을 해라, move라는 일을 해라, add라는 일을 해라, add라는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어떤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한 코드 한 줄 한 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코드 있더라고요. 이런 코드 다 명시해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CPU한테는 역시 이런 식으로 트랜스레이션,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위가 이런 단위가 되는 겁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 변수, 자료 구조와 어떤 오퍼런드 그리고 논리 흐름 이렇게 됐는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진단하는데 CPU는 상태를 나타내는 머신이고, 상태가 다음에 해야 될 일, 이렇게 해야 될 일들만 딱딱 지정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열되고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해야 될 그 일의 결과를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이런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과 여러분이 직접 지금 작업하는 것과의 엄청난 개입이 있긴 하지만 결국 컴퓨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밑바닥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앞에 그 프로그램입니다. 앞에는 그냥 슬라이드를 자세히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gcc 같은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이 소스를 컴파일하게 되면 s라고 대문자 붙이면 컴파일만 합니다. 이 C를 어셈블로 바꾸는 이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C라는 옵션, 즉 컴파일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되면, 링크까지는 하지 않고 어셈블까지만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 썸이라는 함수에 대해 가지고서 기계어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건 역시 컴파일마다 CPU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한 예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또는 우리 예에서 들고 있는 거는 앞에 있던 그런 소스를 컴파일하게 되면 17바이트짜리 바이너리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17바이트. 그래서 눈으로 보면 그냥 십진수가 그냥 우리 이제 데이터에서 봤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컴퓨터는 이런 비트들에 쭉 나열된 것들에다가 CPU든지 우리가 인티저 표현 방법, 플로팅 포인트 표현 방법에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비트를 나열일 뿐인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텔 CPU에서 컴파일 결과이고, 여기 이제 밑줄처럼 게 요만큼이 명령 하나, 요만큼이 명령 하나, 요만큼이 명령 하나, 이런 게 밝혀 있습니다. 따지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명령 이렇게 구성되고, 사실 7개의 명령을 하는 것은 요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게 그냥 일대로 그냥 매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인텔은 명령어들의 종류를 따라 가지고 사이즈가 다 달라요. 한 바이트로 만들어진 명령어도 있고, 심지어 어떤 놈은 6바이트로 만들어진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게 시스크의 특성입니다. 시스크는 아주 복잡한 많은 개수의 명령어를 아키텍처 포함시키다 보니까 명령어마다 하는 일들의 차이가 무지 커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딱 한 바이트만으로 이 명령을 해야 되는 일을 기술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길게 기술합니다. 리스크는 이렇죠. 리스크는 아마 32비트 아키텍처 리스크는 다 명령어 크기가 4바이트가 됐어요. 모두 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하드웨어 회로에서 이 명령을 해석하고 뭔가 일을 하는데 매우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를 처리하는데 시스크보다 리스크가 좀 빠르다는 거죠. 최소한 시스크는 명령어 해석하는 것조차도 복잡해져. 이 명령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를 이만큼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읽어온 다음에 이 값을 보고서 이건 한 바이트의 명령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시스크 구조의 명령어, 실제 기계어를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샘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 중에 하나만, 여기 C 소스, 어셈블리 소스, 실제 기계어 코드입니다. 같은 이줄이 이렇게 변환돼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표현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컴파일이라는 거, 우리 하이레벨 랭귀지가 기계어 표현되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1대1로가 되는 건가? C 한 줄이 있으면 이게 기계어 한 줄, 어셈블리 한 줄로 표현되는 건가?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한 예를 보는 것이죠. 그 한 예를 보는 것이고, 이 C에서 표현되는 이 한 줄이 어쩔 때는 이거 여러 줄로 표현되기도 하고, C에서 여러 줄로 표현된 것도 어쩔 때는 이거 한 줄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C에서는 순서가 이거 이렇게 3개 있는데 그것들이 매칭된 걸 보니까 여기서는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컴파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 배우는 목적이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어쨌든 CPU의 구조와 동작을 이해하자는 거고, 두 번째 실질적인 걸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디버깅을 좀 더 로우 레벨에서 해보자, 최적화를 좀 더 잘해보자라는 건데, 그때 주의할 사항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마도 C를 프로그램 했다 할지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데서 이 C 소스 레벨에서 한 줄 한 줄 가면서 디버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CPU는 이것과 똑같은 순서대로 실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확실한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는 그게 뭔가 착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어셈블리 코드, 기계어 수준에서 그 순서대로 쫓아가는 디버깅을 할 수 있어야지 좀 더 정확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실질적, 현실적으로 이 수업을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이제 뒤에서 볼 테니까 자세한 걸 이렇게 보지는 않고 대칭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x 플러스 x 변수, y 변수 두 개 더해가지고 t란 표시를 더하는 건데 아까도 봤다시피 add라는 명령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두 개를 더하니까 더하는 데이터가 두 개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t를 저장하니까 여기 보면 또 이제 저장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텔 아키텍처. 요거는 이제 인텔하고 시스크하고 리스크인 암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인텔 같은 시스크 CPU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한 기계 명령 안에 이 계산된 연산자, 데이터, 내가 다뤄야 될 데이터와 내가 저장해야 될 어떤 위치를 한꺼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C의 수식으로 보면 이런 수식이 있죠.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 결과를 자기 자신에 저장하는 거. 그래서 인텔 CPU의 대부분의 이런 연산자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한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항상 거의 99%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냐? 이 둘 중에 하나에다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덧셈을 해서 덧셈 결과를 여기다 저장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계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이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단지 복잡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032 add인가 보다. 그럼 이거는 이건가 보다. 이거는 이건가 보다. 이렇게 또 1대1로 매핑되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로 써야 될 개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좀 더 암호화, 인코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08이라는 거는 바로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아직 이걸 안 봤으니까 여기 08은 진짜 이 8 때문에 있는 거죠. 여기 만약 여러분이 08 아니라 4 이렇게 쓰면 이 자리에 4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add는 좀 다른 여기 뒤에 보면 여기만 하더라도 add가 여기 add가 있고 여기 add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똑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순서를 볼까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03이죠. 지금 좀 전에 본 거 03으로 시작합니다. 명령어가. 여기 있는데 01로 시작하죠. 똑같은 애들인데 참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또 이런 헥사로 4비트, 4비트, 8비트씩 표현된 거는 또 사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보는 이 안에 좀 더 미세한 비트 수준으로 인코딩이 돼 있어요. 이 중에 몇 비트가 add에 해당한다. 그래서 add를 어쩌면은 예를 들자면 어쩌면은 앞에 0000이 add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3과 1은 add는 add인데 덧셈은 덧셈인데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덧셈하는 것과 이런 방식으로 덧셈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코드는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CPU를 설계한 사람이 이제 디자인을 할 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이레벨 랭귀지와 실제 기계어 사이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계속 수업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의미만 이해해보자. 제가 그 앞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은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 전체의 어떤 맥락과 의의와 뭐 이런 것들 알아가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수업은 이런 거 이제 자세한 하나하나를 볼 겁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데 그거는 제 말의 모순이라고 제 주장의 모순이라기보다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내가 확실히 내 걸로 소화하고 이해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마 오늘 남은 시간이나 이 부분들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인텔 CPU에서 이러한 명령어 하나하나들이 표현되는 방법, 계산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의 이 과정 중에 최종 목표는 이렇게 기계어 코드로
기계어 코드로 이렇게 어떤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몇 줄 나열됐을 때 그게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가.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우리 수업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도 우리 수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명령 세트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어셈블리 코드, 만약 한다라는 이 어셈블리 코드를 보는 것이 될 텐데, 여기서 어셈블리 코드를 얻는 방법들을 한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코드가 있을 때 이렇게 컴파일만 하고 어셈블리 코드를 얻는 방법. 이게 소스가 있으면 당연히 어셈블리 코드를 컴파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소개하는 거는 만약 소스가 없다. 실행 파일만 있다. 실행 파일만 있다고 했을 때는 디스어셈블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일이 있는 거죠. 이런 파일. 이런 파일은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프로그램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어셈블리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건데 디스어셈블리 하면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서 바꾸는 거는 그냥 이렇게 숫자들을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도 얘한테 인풋을 주면은 디스어셈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매칭된 게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러가 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작업 환경, 윈도우즈나 비주얼 스튜디오나 컴파일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그 툴이나 명령은 다르겠지만 리눅스 환경에서는 obj dum프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컴파일된 코드, 이거는 뭐 그냥 오브젝트 코드든 실제 완전 실행 파일이든 그 이 기계어 코드에서 어셈블로 변환해주는 이런 결과를 내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거의 여기 보시면 빨리 이런 거 보면 앞장과 뒷장에 있는 게 같은 건데 좀 전에 봤던 그 코드인데 이거는 컴파일만 한 그 오브젝트 파일을 디스어셈블을 한 것이고 이거는 링크까지 한 거죠. 이제 여기다가 아까 그 sum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메인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sum 호출하는 코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컴파일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 없이 컴파일하게 되면 메인이 없기 때문에 C에서는 컴파일 에러가 날 테고 메인까지 만들어놔서 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럴 때 똑같은 sum이라는 함수의 코드인데 어셈블 된 거. 다시 우리가 정리한 이거는 링크 과정을 이해하는 거가 되는데요. 아까 GCC에서 컴파일 이게 아니라 컴파일만 하고 프로.c를 하게 되면 여기는 프로.c에는 그냥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없이 GCC 프로.c를 하게 되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C 프로그램인데 메인이 없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인데 메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는 안 나죠. 이것만 컴파일 하게 됩니다. 링크하기 전에. 그리고 이걸 만약 이제 여기 추가로 이런 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네요. 코드가 이거 코드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뭐 그런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컴파일해놓은 이것과 main.c를 같이 이제 컴파일하는 즉 이 두 개 링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걸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CM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이 툴 실습 때서 익혀볼 거고 설명하는 건 넘어가시면 거의 똑같은 코드인데 이렇게 이 코드만 컴파일했을 때하고 메인하고 링크를 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당연히 실제 하는 일들은 안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면 큰일 나겠죠. 링크를 한다고 해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지 그건 일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이건 안 달라지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있다시피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링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링커의 역할이 중요하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지나가지만 이 메인이라는 모듈하고 이 코드라는 모듈하고 두 개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각각이 있을 때는
이것들이 들어갈 메모리 위치, 썸이라는 함수가 들어갈 메모리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링크를 한 이후에 가상 메모리 주소가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컴파일러 하게 되면 모든 함수가 0번지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3대 주소로 컴파일 됩니다. 그러다가 링크를 하게 되면 이놈의 실제 여기 그 OS에서 OS 같은 걸 통해서 가상 논리 주소 공간 보면은 텍스트, 데이터 뭐 이런 거 그렸을 때 우리 32비트 아키텍처에서는 0x804840인가요?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0번지가 있지만 0번지는 유저가 그냥 쓸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만큼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대충 이런 8048 어쩌고 하는 주소에 썸이 들어가고 메인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링커의 역할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소. 여기도 바로 이 줄이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은 워낙 짧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매칭 관계를 따져보면은 사실 이 줄입니다. 이 줄. 어큐이라는 글로벌 변수에다가 t를 더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t나 xy는 썸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알고 있는 변수입니다. 즉 로컬 변수인 거죠. 근데 어큐뮬레이터는 글로벌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 컴파일러,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 컴파일러는 함수 단위로만 컴파일합니다. 함수 단위로만 컴파일하고, 함수 밖에 있는 거는 링크를 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결정이 안 된 거죠. 같은 소스에 있는 건데 왜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글로벌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변수를 여기서 아까 메인 그래서 창조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변수의 위치가 어디를 갈지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줄이 여기 add를 하는데 어떤 값을 accumulate에다가 저장하는 accumulate라는 이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함수만 컴파일할 때는 그 accumulate 주소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0으로 만들어지고, 링크라는 순간 완전한 폼 전체의 이제 구성물이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accumulate라는 변수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어딘가에 들어간다. 또 이거 여기에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또 엔디안, 그렇죠. 엔디안 인텔이니까 이게 리틀 엔디안이 됩니다. 리틀 엔디안이니까 낮은 쪽 값이 낮은 쪽 주소에, 이게 낮은 쪽 주소, 그리고 아래자리. 그러니까 읽을 때 08이 맨 위에 있는 상위 비트에 있는, 좀 헷갈리죠? 우리 지난번 데이터에서도 막 상위 비트, MSB, LSB 이렇게 했는데 따지고 보면 헷갈리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숙명이에요, 숙명. 이진수 그냥 아는 것처럼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08, 04, A0, 18 뭐 이 정도 위치에 그 변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어떤 프로그램의 기계어 코드를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디스어셈블하는 것 외에 디버거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GDB는 리눅스 실습을 해본 사람은 GDB를 이제 들어봤겠지만 이런 사람은 알기 힘드니까요. 어쨌든 디버거라는 데서도 디버거라는 것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을 두고 이 실행 파일이 실행할 때 어떤 동작을 하는가를 하나씩 스텝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스까지 같이 두고,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그 소스와 실제 실행 파일, 즉 기계어 파일 사이의 연결 관계를 디버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하게 되면 소스 사이에서 한 줄 한 줄 쫓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원래 디버거는 이게 GDB가 됐건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는 디버거가 됐건 소스하고는 관계없는 작업이에요. 이런 거 틀리죠. 관계없는 작업이 아니라 소스를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기계어 코드를 한 줄씩 하나씩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디버거 정보에 소스하고 어떤 연결을 가졌냐, 우리 눈에 그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줄 뿐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버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기계어 명령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이너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읽기 힘드니까 디버거에서 이런 명령어 같은 걸 치게 되면은 그 실제 메모리에 올려놓은 거는 그냥 그 바이너리 코드이지만 디버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되는 거죠.
우리 수업의 과정은 이 디버거 GDB를 쓰는 걸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GDB를 익혀보지 않았던 사람은 이번에 살짝 연습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인텔 명령어 세트 공부하고 과제를 하나 수행할 텐데 그 과제를 수행할 때 이 디버거를 쓰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코팅 작업을 꽤 노력을 했는데 어렵더라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막 연관이 돼가지고서 코팅을 그냥 좀 하다가 포기하고 포기해서 여러분은 리눅스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써야 되고, 물론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제가 그 리눅스 시간에도 잠깐 이제 소개를 했는데 리눅스에도 비주얼한 디버거들이 있어요. 이거 깔고 그걸 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걸 익히느니 그걸 새로 배우느니 요거 그냥 잠깐 이렇게 사는 거나 뭐 쌤쌤일 거라서 한번 안 들어봤던 사람은 아마 이거 과제할 때 제가 간단히 소개는 할 텐데 이 GDB라는 프로그램의 기본 동작 몇 가지는 한번 익혀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도 디버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기계어 코드를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윈도우즈에다 코팅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던 거고요. 이 같은 것도 이제 또 윈도우즈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한 윈도우즈에서 컴파일 도구를 썼다 합치해도 똑같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죠. 그 밑바닥을 지금까지 혹시 안 봤을지 몰라도 그런 툴이 제공이 되고요. 이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정밀하게 디버깅할 때는 디버거 창을 어셈블리 창을 띄워놓고 그 스텝으로 F10 이렇게 막 이제 누르게 되면 정말 딱 맞게 이거 코드 이 명령 한 줄씩 정확히 F10 누를 때마다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마 어쩌면은 F10을 한 번 눌렀는데 바로 진행 안 하거나 하나 눌렀는데 두 개, 세 개 넘어가거나 이런 식도 아마 있었을 텐데 그거는 어셈블리 코드와 이 실제 C 코드 상에서의 매칭이 항상 정확히 1대1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리눅스 환경에서 보는 이 어셈블리 코드하고 윈도우즈 환경에서 보는 코드가 사실 조금 달라요. 바이너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CPU가 똑같기 때문에 인텔 CPU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너리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것들 이게 다르면은 동작 안 합니다. 이건 같은데 지금 뭐가 다르냐고 하냐면은 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보는 것과 윈도우즈 환경에서 보는 게 뭐 이런 비슷하지만 아까 L 같은 데 안 붙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ESI, EBX 이런 이 어쩌고 하는 게 들리는데 앞에 넘겨보면은 리눅스에서 여기에 %가 붙었는데 여기는 안 붙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용하는 컨벤션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도 보면은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괄호 해서 EBP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사실 이제 메모리를 참조한다는 건데 메모리를 참조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뭐 D-워드 포인터 해서 마치 그냥 어레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더 크게 다른 거는 그 수식의 그 저장 위치, 수식의 결과 저장 위치. 아까 add 한 거는 8EBP 지금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막 쓰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의 방향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얘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표현되는 것은 만약에 여기 add가 있고 그대로 쓰면은 EAX가 있고 D-워드 어쩌고저쩌고가 있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서 EAX 여기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다고 해서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리눅스 쪽에서는 왼쪽이 소스, 오른쪽이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되는데 윈도우 쪽에서는 왼쪽이 데스티네이션, 오른쪽이 소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인텔 CPU, 인텔 아키텍처의 어셈블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실제로는 같은 값이지만 이걸 사람이 보는 걸로 표현하는 게 이것도 마치 우리 엔디안처럼 그냥 이쪽 대통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이쪽 계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통일시켜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본 게 AT&T, 리눅스, 유닉스 초기 그 진영, 그 만들어진 진영이었죠. 그쪽에서 이제 주도한 어셈블리 표현 방식이고, 여기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여주는 게 인텔 표현 방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리눅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인텔 표현 방식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AT&T 표현 방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디벨롭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동안 계속 보는 뭔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하고 조금만 뭐 그 차이만 이해하면 그거나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저희가 어셈블리 문법을 배우긴 배우는 거죠. 어셈블리 문법?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걸 사실은 어셈블리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한 2, 3주 이상을 어셈블리 문법을 배우는데, 그걸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의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CPU, 인텔 CPU가 이런 방식으로 명령어를 처리한다. 요걸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원래 넥스트에서는 여기 게임 전공 위주로 이걸 들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인텔을 선택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사실은 다양한 여기 넥스트 학생들은 다양한 그 CPU 아키텍처를 경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해야 인텔 CPU 혹은 ARM CPU 이 두 개를 경험할 텐데 두 개가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그리고 혹시나 아두이노에 있는 AVR CPU를 또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각각 하나를 특화돼가지고 여기서 그 낱낱이 보자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CPU의 기본적인 명령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걸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이걸 어셈블리 문법을 배운다 생각하면은 그걸 하는데 정말 지루할 거예요. 네.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어셈블리 코드를 이해해야 되고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동기 발생 안 하고 지루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조금 생각이 전환을 해야지 그나마 우리 수업을 따라가는데 될 거고, 제가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CPU라는 게 어떻게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거죠. CPU라는 것은 결국 명령 세트 아키텍처에 의해서 그 기능이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대부분에 있는 우리가 보는 CPU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사실 잠깐 한 주 정도 CPU를 설계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CPU를 설계하는 것도 그 명령어 세트의 동작을 기반으로 해서 된다.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과목의 타이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스템, 즉 CPU의 아키텍처를 이해하는데 그 한 과정으로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라던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는 또 작업할 때는 어셈블리 코드를 실질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으라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점점 이제 어셈블리 코드 늪으로 이제 빠져듭니다. 점점 열어드는데 하나씩 이제 어셈블리 코드의 실제 어셈블리 코드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셈블리 코드의 특성이라고 해서 데이터와 연산의 종류를 먼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결국은 사실 이제 이걸 계속 랭귀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랭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CPU가 동작하는 CPU 동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훨씬 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이해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CPU인 기계어는 어떻게 표현해, 이걸 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어셈블리 코드, 기계 코드의 구조와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셈블리 코드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명령어들이 있는가, 종류, 큰 종류하고 얘가 결국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얘가 다루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프로그램 배울 때는 그 데이터만이라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데이터 형태를 많았었고 이게 그냥 C만 하더라도 어레이로 표현되느니 뭐 스트럭처 표현되느니 이런 것도 배웠었고, 여러분 이제 오브젝트 프로그램에 가면 프로그램은 결국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니까 오브젝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꽤 복잡하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CPU의 그 기계어 명령에서는 거의 이거 한 장 정도로 데이터는 다 그냥 한마디가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CPU 입장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그냥 이거예요. 우리 앞에 배웠죠. 인티저 4바이트의 인티저 그거 받고 또 32비트 4바이트의 플로팅 포인트 표현 이게 받습니다. 그냥 다 이겁니다. 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모든 복잡한 것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설계해주면 컴파일러가 그걸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걸로 다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놨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여기 그 스트리밍 SIMD 스트링션 이런 데서 벡터를 계산하는 명령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특수한 명령을 제외하고는 벡터 연산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루는 실제 명령어는 다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컴파일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인 CPU는 데이터를 정수와 플로팅 포인트 이런 두 가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수의 크기는 그리고 여기 전제는 대부분 우리 이제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얘기할 때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32비트 아키텍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와 어드레스 크기, 어드레스 스페이스 크기가 다 32비트로 지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정수,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4바이트로 합니다. 그런데 계산의 효율상 1바이트 인티저도 처리를 할 수 있고 CPU는 2바이트 인티저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티저는 워드, 4바이트로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여러분이 학생들 보니까 이름 붙이는데 좀 다른데 C에서 얘기하면 차라는 데이터 구조, 쇼트라는 데이터 타입 구조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편의에 따라가지고 선택하죠. 대부분 그냥 인트 해가지고 쓰겠지만 카운트를 0에서부터 10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덩치 커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정밀하게 데이터 자료 구조를 운영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하죠. 그게 그때 나는 이렇게 했어도 CPU는 언제나 4바이트로 계산한다.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CPU도 똑같이 인티저지만 1바이트의 데이터, 2바이트의 데이터, 인티저, 4바이트짜리 인티저를 각각 다른 명령어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내부 구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회로, CPU 안에 막 복잡한 회로들이 있는데 이 회로에서 32비트를 처리하는 회로와 8비트를 처리하는 회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파워도 좀 다르고 계산하는 시간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끔 CPU가 아예 이건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플로팅 포인트도 우리 그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 인텔의 익스텐디드 프리시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32비트를 플로팅 포인트에서 8비트, 23비트 이렇게 나누고 뭐죠? 11비트인가 13비트 적어요. 52비트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복잡한 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 교재를 보면 이런 쪽까지 다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셈블리, 우리 기계어로 C에서 스트럭처 또는 어레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프로그램 할 때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셈블리 코드는 어떻게 동작을 이것들을 처리하는가 이런 것까지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기본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만 생각하면 될 거고 요거는 과제, 이 이제 인스트럭션 셋 단원이 끝났을 때 과제를 하다 보면 요것과 요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텔 쪽, 인텔 아키텍처에서는 낯선 것 같으면서도 재밌는 좀 몇 가지 좀 재밌다고 하면 안 되고 좀 불편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워드라는 단어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텔 CPU로 얘기할 때는 이 워드가 16비트예요. 2바이트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인텔의 CPU 발전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CPU라고 했죠. 하이화성을 계속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6비트 아키텍처를 아직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 CPU에서는 워드가 16비트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여러분이 컴파일하게 되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CPU 명령어를 얘기할 때는 워드라고 하면 16비트. 그래서 더블 워드라고 해야지 30비트 되는 거고 쿼드 워드라고 해야지 64비트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좀 더 큰 값을 다루기 위해서 롱롱이라는 것을 그 하이레벨 랭에 쓸 수 있는데 만약에 32비트 아키텍처라면
4바이트 이상의 인티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지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 계산을 하고 싶다. 근데 32비트 아키텍처다. 그럼 이건 소프트웨어로 계산합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만들라고 해도, 이건 여기서 만들라고 해도 뭐 30분 정도 고민하면 안 될 거예요. 32비트짜리 2개를 더해가지고 올림이 발생하면 인티저 2개. 여러분이 코드를 만들 때 인티저 로우 바이트, 로우 워드, 하이 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언해가지고 64비트 덧셈을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시라고 되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CPU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틀렸네요. CPU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컴파일러가 그렇게 만들도록 짜가지고서 CPU한테 알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C의 타입하고 실제 CPU 안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크기하고를 좀 예측